떡볶이 팔아서 돈이나 벌겠어? 장사 오늘 접고 나랑 오늘 함께 술 한잔 하는 게 어때? 오늘 날 기분 좋게 하면 용돈 두둑히 줄게.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명동 뒷골목. 이 시대 청년들의 땀과 정직이 용돈벌이로 치부되고 팔순의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순간 떡볶이집 사장 서연의 가슴에 엘리트 특수요원의 분노가 폭발한 그날의 모욕적인 일갈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방진 놈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리고 만만한 여자라고 깔봤던 이 여자의 곱디고운 손 아래에 국가정보원 대테러 특수팀 에이스 요원의 날카로운 교훈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의 떡볶이 집은 평화로웠지만 이 악마 같은 놈들은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년 사장의 정직이 국정원 지옥교장으로 변했습니다. 단 1분 뒤 그녀의 눈빛이 레이저처럼 변할 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날카로운 정의 구현이 시작됩니다. 저급한 성희롱과 폭력대 국정원 특수요원의 군기의 정면 승부. 이 통쾌한 복수극,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억울한 청년들의 속 시원한 복수를 원하신다면 꼭 댓글에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꼭 응원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직접 서연양에게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명동 3번지 뒷골목. 2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켜온 작은 떡볶이 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소박하게 적혀 있었죠. 엄마 손 떡볶이. 주인은 윤가영.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165cm 남짓. 단발머리에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여느 동네 식당 사장님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녀를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떡을 써는 손놀림, 국자를 드는 자세,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이날도 가영은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 앞에서 가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말입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팔고 있는 모습이었죠. 가영의 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 어머니는 치매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야윈 손으로 가영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엄마가 평생 지켜온 이 가게만은 절대 망하게 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를 키우며 지켜온 곳이다. 약속해라. 가영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도, 자랑스러웠던 그 모든 것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곳까지도요. 오전 11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신 분은 박종서 할아버지였습니다. 올해 81살.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죠. 허리는 많이 굽으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구석자리에 앉으시자 가영이 물을 따라드리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드릴까요? 그럼 자네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말이야. 먹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더구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영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20년 지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가게가 처음 문을 열던 날부터 단골이셨죠. 가영이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가게는 점점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근처 회사원들, 대학생들, 상인 아주머니들까지.
좁은 가게는 어느새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와 떡볶이 먹는 소리, 그리고 매콤한 냄새가 가득했죠.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쾅! 가게 문이 난폭하게 열렸습니다. 유리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거칠게 말입니다. 3명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놈은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팔뚝에는 용이며 호랑이며 온갖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요. 값싼 향수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두 놈도 비슷한 차림새였죠.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떡볶이 먹던 손님들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앞서 들어온 놈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만. 명동 일대를 어슬렁거리는 건달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떡볶이집 치고는 영 볼품없네. 할배들이랑 아줌마들만 가득하고. 동만의 눈이 벽에 걸린 액자에 멈췄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 가영의 어머니였습니다. 동만이 씩 웃으며 액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야, 이 사진 속 아줌마가 누구야? 주인 엄마지. 옛날 사람 티 확 나는데. 가영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실 거 없으면 나가주세요. 어이구, 이 아줌마 좀 봐라. 손님한테 나가라고 해? 장사가 안 되니까 성질도 있네. 동만 뒤에 서 있던 놈 하나가 낄낄거렸습니다. 형님, 저 사진 좀 보세요. 완전 옛날 거잖아요. 요즘 누가 이런 거 걸어놔요. 그러게 말이야.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만이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액자 유리에 침을 뱉어버린 겁니다. 끈적한 침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이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 손님 하나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쥔 손의 핏줄이 퍼렇게 돋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젊은 것들이 어디서 버릇없이. 박종서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여든한 살의 노구를 이끌고 동만에게 다가가셨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사진에 침을 뱉어? 내 놈들 부모는 그렇게 가르쳤더냐? 동만이 비웃었습니다. 할배는 가만히 계세요. 나라 지켰으면 훈장이나 목에 걸고 집에나 있지. 왜 떡볶이집에서 참견이야? 뭐라고? 나라 지킨 게 뭐 대수라고. 요즘 시대에 그게 밥 먹여줘요? 동만 뒤의 놈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놈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떠밀었습니다. 쿵! 할아버지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여든한 살 노인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그 소리는 가게 안 모든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아버지! 손님 몇몇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굽은 허리가 더 꺾인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할배가 알아서 넘어졌네. 우리가 뭐 했다고. 동만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가영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맑고 온화하던 눈이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가. 가영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 모든 사람에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얼음 위를 긁는 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내 놈들이 밟은 곳이 어딘 줄 아느냐. 내 어머니의 심장이다. 그리고 내 놈들이 쓰러뜨린 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이 나라를 지켜낸 분이시다. 동만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이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설교해? 야,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알 필요 없어. 가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떡볶이집 사장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놈들한테 딱 30초 줄게.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장을 보거나. 순간 동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왠지 모를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부하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동만이 고개를 돌려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것들아. 저 아줌마 좀 재우고 와. 3명의 깡패가 동시에 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으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비명도, 깡패들의 욕설도, 심지어 떡볶이 끓는 소리까지도요. 단 하나, 뼈가 꺾이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 그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가게 안 모든 사람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 깡패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가영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다가 어느새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오른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으아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이미 두 번째 놈에게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놈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그 다리를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비틀었습니다. 단 한 번, 빠르고 정확하게요. 딱!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두 번째 놈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단 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놈은 겁을 먹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죠. 하지만 가영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놈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윽. 세 번째 놈은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꿀떡거리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가게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떡볶이를 볶던 그 여자가 3명의 건장한 사내를 단 10초 만에 제압해버렸으니까요. 동만은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무자비했습니다. 가영은 천천히 동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신발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동만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졌죠. 동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대체 뭐야? 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동만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가영이 동만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까. 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707 특임대 중사 출신 윤가영이다. 그 순간 동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707 특임대. 그 이름은 동만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대테러 작전을 전담하는 부대.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서 중사까지 올라갔다는 건 그건 괴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놈들이 밟은 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 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국가안보구역보다 더 위험한 곳이다. 내 어머니의 혼이 깃든 곳이고 내가 목숨 걸고 지키기로 결심한 곳이다. 동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나 잘못했습니다. 가영은 동만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동만의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힘이 얼마나 센지 동만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알기나 하느냐. 모릅니다. 돌아가신 분을 모욕했고 나라 지킨 어르신을 때렸다. 그게 내 놈이 저지른 죄다. 동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가영은 동만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동만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 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뭔데요? 가영은 동만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놈들 혼자 온 게 아니지. 누가 시켜서 온 거지. 동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말 안 하면 내 무릎도 아까 그놈들처럼 만들어버릴 거다. 동만은 이미 바닥에 널브러진 부하들을 봤습니다. 팔이 반대로 꺾이고 무릎이 이상한 방향으로 휘어진 모습을요. 그걸 당하느니 차라리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왕건달 형님이 시켰습니다. 왕건달? 이 일대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명동 상권을 정리하려고 작은 가게들한테 보호비를 받고 있어요. 가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보호비라. 듣기 좋게 포장했네. 그냥 갈취 아니냐. 동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깡패 3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셋 일어나. 깡패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어떻게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서라도 나가. 그리고 내 놈들 두목한테 전해라. 동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가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찾아가겠다고. 오늘 밤 내 놈들 아지트로 말이다. 동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형님 부하들이 10여 명이나 있어요. 누나 혼자서는. 걱정 마라. 나 혼자면 충분하니까. 가영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서 10여 명과 맞설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동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하들을 끌고 가게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4명의 깡패가 비틀거리며 신음하며 때로는 기어가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손님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영은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계신 박종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늙은이가 좀 넘어진 것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영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것보다 자네가 걱정이다. 방금 그 말 진짜냐? 오늘 밤 혼자 간다고?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일을 끝내야 해요. 그래야 이 골목이 평화로워질 테니까. 할아버지가 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 정말 707 특임대 출신이었나? 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떡볶이집 사장일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생했구나. 나라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영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니,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때요?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받고 증거 찾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또 다른 가게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끝내는 게 빠릅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가영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으니까요. 가영은 가게 문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나갔습니다. 박종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자네,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그럴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가고 가게에는 가영 혼자만 남았습니다. 가영은 주방 뒤편의 작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캐리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로 3년째 방치되어 있던 캐리어였죠. 가영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복이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의 전투복.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가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영은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 도구, 케이블 타이, 그리고 몇 가지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기는 없었습니다. 가영은 무기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군복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천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혹한 속에서의 훈련, 총알이 빗발치던 작전,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서류를 받아들던 그날. 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명동의 뒷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가영은 평상복 차림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등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가영은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1층에는 문 닫은 가게가 있었고 2층과 3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2층에 왕건달과 그의 부하들이 있다는 걸요. 가영은 건물 옆 비상계단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명동 뒷골목의 판도가 바뀔 것이었습니다. 비상계단을 오르는 가영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특임대에서는 소리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었으니까요. 2층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웃음소리, 욕설,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까지요. 가영은 창문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방 안에 10명 남짓한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술병이 굴러다녔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있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왕건달.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덩치가 컸습니다. 190cm는 좋게 넘어 보였죠. 얼굴에는 칼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왕건달이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만이 그년한테 처발렸다고. 옆에 앉은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님. 동만이랑 애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팔 하나는 완전히 부러졌고 무릎도 나갔다고 합니다. 왕건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떡볶이집 아줌마한테? 동만이 그 새끼가 얼마나 약하게 굴었길래.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왕건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707? 예. 동만이가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윤가영이라는 여자인데 중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왕건달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07 특임대. 그 이름은 이쪽 바닥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 괜히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왕건달은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명동 일대 상인들에게서 보호비를 받고 있었고 이번 달에만 수천만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만약 한 여자한테 밀린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왕건달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707이면 어때? 이미 전역한 거 아냐?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뭐가 무서워. 야, 너희들 오늘 밤 그 가게 불질러. 형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감히 나한테 대드는 년이 있으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박차고 들어와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깡패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왕건달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왕건달은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그 떡볶이집 년이냐? 윤가영이다. 그리고 너 왕건달이지? 왕건달이 씩 웃었습니다. 오, 대담하네. 혼자 여기까지 쳐들어올 배짱이 있었어? 야, 너희들 뭐해? 전현 잡아. 10명의 깡패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손목을 묶는 그 끝말이죠. 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제안이 하나 있다. 왕건달이 비웃었습니다. 제안? 내가 지금 무슨 입장인데 제안을 해? 내가 너희 전부를 10분 안에 제압하면 너희 조직은 이명동 골목에서 영원히 손을 뗀다. 뭐? 대신 내가 지면 내 가게를 내주겠다. 그리고 이 골목 상인들한테도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다. 왕건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서 완전히 굴복시키면 명동 전체가 자기 소나귀에 들어올 테니까요. 좋아. 받아들이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너 혼자서 우리 10명을 상대해야 해. 그리고 우리는 뭘 해도 돼. 무기를 쓰든 여럿이 달려들든.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너희는 10명이 와도 부족할 테니까. 왕건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건방진년이. 야, 다 덤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놈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가영은 몸을 낮춰 파이프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놈이 바닥에 쓰러지자 가영은 재빠르게 케이블 타이로 놈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1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가영은 한 놈의 주먹을 피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놈의 팔을 비틀어 다른 놈에게 밀어붙였습니다. 두 놈이 서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가영은 재빠르게 두 놈의 손목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플라스틱 끈이 딱 소리를 내며 조였습니다. 30초. 네 번째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가영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가영은 놈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방망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놈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영은 놈의 손목을 뒤로 꺾어 묶었습니다. 50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놈이 양쪽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가영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놈에게로 돌진했습니다. 놈은 당황했습니다. 가영은 놈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놈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사이 뒤에서 달려온 놈이 가영의 등을 쳤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로 팔꿈치를 휘둘러 놈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놈은 코피를 흘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가영은 두 놈을 나란히 눕혀 손목을 묶었습니다. 1분 30초.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놈이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영의 실력을 본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가영은 한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놈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놈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영은 기계적으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2분 30초. 아홉 번째 놈은 겁을 먹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놈에게 달려가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눕혔습니다. 놈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분. 이제 남은 건 왕건달 뿐이었습니다. 왕건달은 소파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영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차례야. 왕건달이 소리쳤습니다. 이리 봐.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어. 내가 돈 줄게. 얼마든지 줄게.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돈이 필요 없어. 내 놈들이 이 골목에서 사라지는 것만 필요해. 왕건달이 책상 위의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가영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가영은 왕건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비틀었습니다.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왕건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가영은 왕건달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 오늘 이후로 너희는 명동에서 사라진다. 만약 다시 나타나면 그땐 경찰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처리한다. 알아들었나? 왕건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영은 왕건달의 손목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명동 3가 23번지 2층입니다. 폭력 조직원 10명을 제압했습니다. 와서 데려가세요. 신고를 마친 가영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파란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가영은 배낭을 메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증인으로 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가영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요. 밤 11시. 가영은 떡볶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종서 할아버지를 비롯한 단골 손님들, 그리고 골목의 상인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가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무사하신 거예요? 걱정했어요. 가영은 놀랐습니다. 왜 다들 여기 계세요? 박종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네 혼자 보낼 수 없었어. 우리도 따라가려 했는데 자네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놓쳤지. 할아버지 옆에 선 전직 경찰 출신 김상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난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야. 다른 상인 아저씨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준비했어요. 만약 사장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쳐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여기 모여 있었던 겁니다. 떡볶이집 사장 하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준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종서 할아버지가 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20년을 함께한 이 골목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이 골목은 평화로울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명동 뒷골목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가영은 가게 문을 열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그릇씩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리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왕건달은 작은 조직의 두목일 뿐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더 큰 조직이 있을 거라는 걸 가영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동 뒷골목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왕건달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경찰에 잡혀간 후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보호비를 뜯어가던 깡패들도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건달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편하게 골목을 오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태풍 전의 고요라는 걸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떡볶이집은 한창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와 자리를 가득 채웠고 가영은 쉴 틈 없이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으니까요. 사내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힐끗거리며 봤습니다.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거든요. 가영은 그를 봤습니다. 순간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특임대 시절 몸에 밴 본능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위험했습니다. 가영이 물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사내가 고개를 들어 가영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떡볶이 한 인분이요. 그리고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과 얘기할 게 없는데요.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사내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동회 부회장 최태준. 대동회. 가영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 조직. 왕건달 같은 말단 조직을 수십 개나 거느린 곳이었습니다. 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동회에서 왜 나한테 왔죠? 최태준이 웃었습니다. 왕건달이 우리 조직 산하였어요. 사장님이 그 친구를 경찰에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같으면 보복이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죠. 최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배경을 알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707 특임대 출신이시잖아요. 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사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거절합니다. 아직 뭔지도 안 들었는데요. 들을 필요 없어요. 당신네 조직이 뭘 제안하든 난 관심 없으니까. 최태준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가 명동에서 완전히 손을 뗄게요. 보호비도 안 받고 가게 건드리지도 않고요. 그 대신 사장님이 우리 조직에서 일해주시는 겁니다. 경호 일이에요. 위험한 일 아닙니다. 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깡패 조직 경호원으로 일할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드립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 드릴게요. 가영은 최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매수하려는 거죠? 매수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사장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작은 떡볶이 집으로 얼마나 버시겠어요? 내가 버는 게 적어도 내 양심을 팔지는 않아요. 최태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거절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아쉽네요. 사장님 같은 분이랑 일하고 싶었는데.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조직은 참을성이 많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왕건달을 경찰에 넘긴 건 조직 입장에서는 배신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최태준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누구예요? 뭔가 무서워 보였는데. 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떡볶이 더 먹을래?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입맛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에 가영 혼자만 남았습니다. 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왕건달을 잡으면 그 위의 조직이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그것도 부회장이 직접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영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굵고 낮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사님, 저 윤가영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영이,
가영이가 맞나? 얼마 만이야? 3년 만인가? 네, 중사님. 오래됐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하다니. 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언이라도 좋으니까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 강민수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자세히 얘기해봐. 가영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깡패들의 침입, 왕건달 제압, 그리고 오늘 찾아온 최태준까지요. 강민수는 가영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동회라. 그 조직 알아. 서울에서 제일 큰 조직이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조심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사처럼 굴지만 뒤로는 뭘 할지 몰라. 특히 부회장이 직접 왔다는 건 널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영아. 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특임대 전우들도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사님. 뭘? 우린 가족이잖아. 전화를 끄는 가영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가영은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역한 사람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밤 9시. 가영은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불을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영은 재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뒷문으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태준이 보낸 거군요. 그림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일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당하세요. 가영은 주방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리 중이던 칼일 뿐이었죠. 가영이 칼을 싱크대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가게 안에서는 싸우지 맙시다. 밖으로 나갈게요. 어차피 여러분은 저를 혼내주려고 온 거잖아요. 그림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밖으로 나와요. 가영은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었죠. 5명의 남자가 가영을 둘러쌌습니다. 가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가영은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휙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가영은 재빠르게 남자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주먹이 정확히 명치에 박혔습니다. 남자는 숨도 못 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서 하나는 오른쪽에서요. 가영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왼쪽 남자의 강목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강목이
그녀의 팔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강목을 잡아채 비틀었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강목이 빠져나왔습니다. 가영은 그 강목으로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남자의 다리를 쳤습니다. 탁!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뒤에서 가영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팔이 가영의 목에 감겼습니다. 힘껏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팔꿈치를 휘둘렀습니다. 팔꿈치가 남자의 갈비뼈를 가격했습니다. 으윽! 남자가 신음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가영은 돌아서서 남자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남자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제 한 명만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는 이미 겁을 먹었습니다. 동료 넷이 단 30초 만에 쓰러지는 걸 봤으니까요.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영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아가서 최태준한테 전해요. 다시는 내 가게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아났습니다. 뒷골목을 빠져나가는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영은 바닥에 쓰러진 네 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지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가영은 일부러 급소를 피해 공격했으니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영이 가게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짝짝. 가영은 재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남자가 불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가영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사님?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가영아. 강민수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가영의 선임이었던 사람. 가영이 방금 전 전화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전화 끊고 바로 왔지. 내가 혼자 위험한 일에 휘말렸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중사님 괜찮으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방금 봤잖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 강민수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가영아,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특히 조직을 상대할 때는 말이야. 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폐야? 우린 전우잖아. 강민수가 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온 것도 아니야. 그 말과 함께 골목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날렵한 인상. 이수진 하사. 특임대에서 저격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0대 초반의 남성. 건장한 체격에 무뚝뚝한 표정. 박철우 병장. 폭발물 전문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30대 중반의 남성.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 김동현 상사. 정보 분석 담당이었습니다. 가영은 그들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중사님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지. 우리 가영이가 혼자 싸운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박철우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가영아. 아직도 혼자 다 하려고 하네. 김동현이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동회에 대해서 자료 좀 조사해봤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더라. 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수가 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울 시간에 작전 회의나 하자. 5명은 떡볶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영은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김동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대동회에 대한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대동회는 서울 전역에 지부가 12개 있어. 총원은 300명 정도로 추정돼.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지만 뒤로는 보호비, 불법 도박, 대부업 등을 하고 있지. 김동현이 사진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50대 남자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회장 조만식, 70세, 20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이야. 표면적으로는 건설회사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서울 최대 조직의 보스야. 다음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영이 낮에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회장 최태준, 53세, 조직의 실세야. 회장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거의 손을 떼고 실질적으로는 최태준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약점은 없어? 있어. 최태준은 겉으로는 깔끔하게 보이지만 뒤로는 더러운 일을 많이 했어. 특히 7년 전에 한 사업가를 협박해서 자살로 몰아넣은 전력이 있어. 증거만 있으면 언제든 잡을 수 있지. 증거는? 그게 문제야. 증거가 조직 본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 강민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네. 본부에 침투해서 증거를 찾는 거야. 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본부에는 경비가 삼엄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 박철우가 말했습니다. 우린 훨씬 더 위험한 작전도 해봤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 5명이면 충분해. 옛날처럼 팀워크만 맞추면 돼. 김동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본부 위치는 강남구 논현동이야. 오피스텔 3층 전체를 쓰고 있어. 정문 경비가 2, 내부 경비가 5명 정도 있을 거야. 강민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침투 경로는 2가지야. 정면 돌파 아니면 후면 침투. 우리 스타일은 후면이지. 가영이 지도를 봤습니다. 오피스텔 뒤편에는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아. 하지만 CCTV가 문제야. 최소 10대는 있을 거야. 박철우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거로 해결되지. 전자파 교란기야. 반경 50m 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들어.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역시 폭발물 전문가답네. 여전히 요상한 거 갖고 다니네. 필요할 때가 있잖아. 강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 밤은 준비하고 내일 밤에 움직이자. 그 사이에 본부 정찰도 하고 동선도 짜고. 가영이 물었습니다. 저도 가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지만 가영아. 강민수가 가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야. 우린 그냥 도와주는 거고. 주인공은 너야.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5명은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침투 경로, 역할 분담, 비상 탈출로까지. 모든 걸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밤 8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씩 가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이 가영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고마워, 수진아. 박철우와 김동현도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수가 남았습니다. 그가 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영아, 내가 특임대를 나온 이유 알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게를 지켜야 해서 그랬잖아. 네. 하지만 넌 여전히 특임대원이야. 한 번 특임대원은 영원한 특임대원이야. 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사님. 강민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밤 마지막 작전이 될 거야. 끝까지 함께 가자. 네, 중사님. 강민수가 나가고 가게에는 가영 혼자만 남았습니다. 가영은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 가게를, 이 골목을 지킬게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일 밤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밤 8시, 5명은 떡볶이집에 모였습니다.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투복은 아니었지만 움직이기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 침투 경로는 후면 비상계단. 박철우가 전자파 교란기로 CCTV를 무력화시킨다. 그 사이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간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옥상에서 망을 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김동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는 1층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경찰 무전도 듣고 있을게요. 박철우가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교란기 외에 비상용 장비도 챙겼어. 만약을 위해서. 가영이 물었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김동현이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아마 최태준 사무실일 거야. 3층 제일 안쪽 방. 거기 금고가 있을 거야. 금고 비밀번호는? 모르지. 하지만 가영이 내가 있잖아. 금고 따기 훈련 받았잖아. 가영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일인데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몸이 기억할 거야. 강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하자. 10시까지 끝내고 빠져나온다. 5명은 2대의 차에 나눠 탔습니다. 강민수와 가영, 박철우가 한 대, 이수진과 김동현이 한 대. 차는 조용히 명동을 빠져나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 30분. 논현동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동현이 1층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수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셋은 후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철우가 교란기를 꺼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작동 시작. 30분 동안 유지돼. 강민수가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셋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3층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셋, 둘, 하나.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에 방문들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었습니다. 가영이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이 가영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의 입을 막고 목을 눌렀습니다. 경동맥 압박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철우가 그를 막았습니다. 팔 하나로 경비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30초 만에 두 명이 제압됐습니다. 강민수가 복도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명은 복도 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회장 최태준. 강민수가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박철우가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에 끼워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넓었습니다. 큰 책상이 있었고 그 뒤로 서류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가영이 금고 앞에 섰습니다. 금고는 전자식이 아니라 다이얼식이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죠. 가영은 귀를 금고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째깍 째깍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영은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10년 전 배운 기술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재빠르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회계장부. 이건 계약서. 이건 잠깐. 강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펼쳐보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태준이 한 남자를 협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진호 대표 자살 사건 관련 증거. 가영이 종이를 읽었습니다. 이게 7년 전 사건이네요. 맞아. 이거면 최태준을 잡을 수 있어. 강민수가 봉투를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비원 5명이 있었습니다. 최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무단 침입이라니. 대담하시네요. 강민수와 박철우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강민수가 경비원 둘을 상대했습니다. 박철우가 다른 둘을 막았습니다. 가영은 최태준과 마주섰습니다. 최태준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가영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 내려놔. 그럼 살려주지. 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당신의 죄를 밝힐 증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 이진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망가졌어. 최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끄러. 그건 사업이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최태준이 방아쇠에 손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그거 내려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이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수진이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창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착지하자마자 최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태준이 총을 겨누려 했지만 이수진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의 발차기가 최태준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영이 재빠르게 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태준을 겨눴습니다. 꼼짝 마세요. 최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민수와 박철우도
경비원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5명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동현아, 경찰 불러. 알겠습니다. 잠시 후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증거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최태준, 당신은 끝났어. 이 증거로 당신은 오래 감옥에 있게 될 거야. 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상황을 확인하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 종료.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최태준과 경비원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한 형사가 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증거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영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최태준은 물론이고 대동회 전체를 수사할 수 있겠네요. 가영이 물었습니다. 이진호 대표 유족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형사들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5명만 남았습니다. 강민수가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수고했다, 모두. 부상자는? 이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손목 좀 삐끗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박철우가 어깨를 돌렸습니다. 저도 어깨 좀 맞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가영은 무사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차들이 최태준을 싣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강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가영아. 내가 이 모든 걸 시작했고 끝냈어. 아니에요. 중사님과 다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이수진이 가영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올 거야. 내 가게도, 명동 골목도.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5명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김동현이 차로 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차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떡볶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일 거라고. 어머니가 남긴 가게를, 그리고 이 골목을 지켰다고. 하지만 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동 뒷골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동회 조직원들이 모두 경찰에 잡혀간 후 골목은 정말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상인들은 웃으며 장사를 했고 손님들은 편하게 골목을 오갔습니다. 가영의 떡볶이 집도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깡패 조직을 혼자서 무너뜨린 여자. 707 특임대 출신의 전설. 그런 이야기들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그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떡볶이나 팔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70대 정도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가영은 그 할아버지를 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를 압박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앉으시겠어요? 구석자리로 갈게. 할아버지는 천천히 구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가영이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떡볶이 한 인분. 그리고 사장님,
잠깐 앉아줄 수 있나? 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님, 저 바쁜데요. 오래 걸리지 않아. 3분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감이었죠. 가영은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윤가영 씨, 707 특임대 출신, 32세. 어머니 윤미숙 씨가 3년 전 돌아가셨고 그 후 전역해서 이 가게를 운영 중. 맞나? 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세요? 내 소개가 늦었구만. 나는 조만식이야. 조만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동회 회장 조만식. 최태준의 윗사람. 조직 전체를 이끄는 최고 보스였습니다. 놀랐나 보네.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을 테니까. 가영은 재빠르게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가게 밖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왜 오셨죠? 대화하러 왔어. 그리고 진실을 말해주려고. 진실이요? 조만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최태준 그 친구가 감옥에 갔지. 7년 전 일 때문에. 이진호 대표 사건 말이야. 네. 그 증거를 찾았으니까요. 잘했어. 그 친구는 감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야. 가영은 놀랐습니다. 조직 보스가 부하를 이렇게 말하다니. 조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사건을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늦었지. 최태준이 내 몰래 일을 벌였거든. 이진호 대표를 협박하고 결국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걸 알고 계셨다면 왜 최태준을 막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최태준의 힘이 너무 컸어. 나는 늙었고 그 친구는 젊고 잔인했지. 조만식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난 20년 동안 이 조직을 이끌었어. 처음에는 순수했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만든 모임이었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어. 돈과 권력이 개입했고 결국 깡패 조직이 되어버렸지. 가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최태준은 그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야. 그 친구는 순수한 게 하나도 없었어. 오직 돈과 권력만 생각했지. 나는 막고 싶었어.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최태준을 잡은 걸 방관하신 거군요. 방관이 아니야. 도와준 거지. 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만식이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진호 사건 증거가 금고에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줬을까? 금고 비밀번호를 왜 다이얼식으로 바꿔놨을까? CCTV가 왜 그렇게 쉽게 먹통이 됐을까? 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 내가 한 일이야. 자네가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거지. 왜 그러셨어요? 조만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진호 대표는 내 친구였어. 고등학교 동창이었지. 그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졌을 때 최태준이 접근했어. 돈을 빌려주고 대신 회사를 넘기라고 협박했지. 이진호는 견디지 못했어. 결국 세상을 떠났어. 조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친구를 지키지 못했어. 조직 보스라는 자리가 무서워서, 최태준이 두려워서, 비겁하게도 모른 척했지. 하지만 양심이 날 매일 괴롭혔어. 가영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자네가 나타났어. 왕건달을 잡고
최태준에게 맞섰지.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자네를 통해 최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저를 이용하신 거군요. 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 하지만 자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이진우 유족분들도 진실을 알게 됐고 조만식이 서류를 가영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대동회 해체 서류야. 나는 오늘부로 조직을 해산할 거야. 모든 불법 사업을 정리하고 조직원들을 풀어줄 거야. 가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조직 해체 서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자수할 거야. 20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가야지. 조만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영이 그를 불렀습니다. 조만식 회장님. 조만식이 멈춰 섰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조만식이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말이 날 조금 위로해 주는구먼. 그리고 윤 사장님, 자네 어머니 떡볶이 맛있었어. 20년 전에 한 번 먹어본 적 있거든. 오늘 못 먹고 가서 아쉽네. 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5분 만에 떡볶이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가영이 떡볶이를 조만식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드세요. 우리 어머니 맛 그대로 만든 거예요. 조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떡볶이를 받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네. 정말 그때 그 맛이야. 그는 떡볶이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윤 사장님.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줘서. 조만석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검은 차가 그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였습니다. 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나쁜 사람도 좋은 면이 있고 좋은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6시 박종서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81살 노인이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가영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대동회 조직원들이 줄 서 있대요. 100명도 넘는다고. 전부 자수하러 왔다고. 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경찰서 앞에서 무릎 꿇고 있대요. 이진호 대표 영정 사진 앞에서요. 오열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다고. 할아버지 옆에서 숨을 헐떡이는 상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조직 보스가 맨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더라고요. 이진호 유족들 앞에서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동 상인들한테 받았던 보호비를 전부 돌려준대요. 지난 10년치 전부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골목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흥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골목이 이겼어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가 왔어요. 하지만 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만식의 마지막 표정. 그 슬프면서도 평화로운 얼굴. 그날 밤 가영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평화롭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영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그녀에게 펼쳐질 새로운 삶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명동 뒷골목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상인들은 보호비 걱정 없이 장사를 했고, 손님들은 안심하고 골목을 오갔습니다. 깡패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영의 떡볶이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가영은 직원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밝고 성실한 아이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영이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그런데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가영은 당황했습니다. 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진호의 아내입니다. 그 말에 가영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진호. 7년 전 최태준에게 협박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업가. 그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가영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앞에 앉았습니다.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진실을 몰랐어요.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내몰았는지.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은 사업 실패 때문이라고만 했어요. 빚이 많아서 견디지 못했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남편을 원망했어요. 왜 가족을 버리고 갔냐고. 왜 혼자만 도망갔냐고. 눈물이 여성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남편이 최태준이라는 사람한테 협박당했다고. 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받았다고.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를 지키려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한 거였어요. 여성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이 말해줬어요. 윤가영이라는 분이 증거를 찾아줬다고. 그분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그래서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은 저희 가족에게 진실을 돌려주셨어요. 7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원망과 오해를 벗겨주셨어요. 여성이 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남편 무덤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두 여인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위로도 섞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가영은 정성껏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남편이 먹었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떡볶이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나가고 가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여성이 탄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박종서 할아버지를 비롯한 단골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강민수와 특임대 전우들도 왔습니다. 작은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수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가영아, 고생 많았다. 내가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박종서 할아버지도 잔을 들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 골목이 살아났어. 우리 모두가 자네한테 빚진 거야. 가영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가게, 그리고 이 골목을. 이수진이 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야. 조직 하나를 무너뜨렸잖아. 혼자는 못했어요. 다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박철우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야? 계속 떡볶이집 할 거야?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제 자리예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자리고 제가 사랑하는 자리예요. 김동현이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정이 넘어 모두 떠나고 가게에는 가영 혼자만 남았습니다. 가영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불을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영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제가 약속 지켰어요. 가게도 지키고 골목도 지켰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엄마가 평생 이 작은 가게를 지켰는지, 왜 이 골목을 사랑했는지. 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곳이고 이제는 제 사랑도 담긴 곳이에요. 가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게요, 엄마. 엄마처럼 이 자리를 지킬게요. 그리고 이 골목 사람들을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가영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떡을 손질하고 어묵을 썰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2인분이요. 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금방 해줄게. 떡볶이가 끓는 동안 가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골목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가영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거창한 정의도 화려한 명예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 그것이 진짜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707 특임대에서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곳, 이 작은 떡볶이집에서는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영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떡볶이가 다 끓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가영이 떡볶이를 학생들에게 내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학생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가영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이것이 윤가영의 이야기입니다. 707 특임대 중사에서 명동 떡볶이집 사장으로
화려한 과거를 버리고 평범한 현재를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진짜 용기가 있다는 것을. 일상을 지키는 것이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윤가영은 승리했습니다. 명동 3번지 뒷골목, 엄마 손 떡볶이. 오늘도 그곳에서는 매운 떡볶이 냄새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웅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영웅입니다. 우리 모두가 윤가영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자기 자리에서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여러분, 이웃을 돕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웅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나요? 사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국적인 응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